사이다 무비튼.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만난 지 1년 만에 프로포즈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는 몸이 약했고 천식 환자였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을 모두 소화하기 힘들었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집안일만 하고 돈은 내가 열심히 벌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내는 몸이 안 좋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때는 내가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기도 했었다. 직장은 직장대로 다니고 집안일까지 총괄해야 할 때는 몸이 축날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결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내의 홀아버지인 장인이 지인에게 속아서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아내는 친정아버지가 너무 안 됐다면서 나한테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사정했다. 나는 독신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가 있었다. 내가 선뜻 그 돈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될 것 같다고 하자 장인은 눈물까지 흘리며 나한테 고맙다고 했다. 아내도 나한테 많이 고마워했다. 하지만 장인은 1년 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나와 아내는 아이를 가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내 솔직한 심정은 남들처럼 아이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약한 아내에게는 출산, 육아가 넘사벽이었고 아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없지만 아이가 없어도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둘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치료약을 바꾼 결과 아내에게 맞는 약을 발견했고 조금씩 몸이 호전되면서 보통 사람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정도가 됐다. 지금까지는 아내의 몸이 걱정돼서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여행도 가고 싶고 가능하다면 아이도 낳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을 무렵 나는 자고 있던 아내가 내뱉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말았다. 그날도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아내는 잠을 자고 있었다. 아내가 추울까봐 담요를 덮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아내는 건강해지고 나니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졌다면서 여러 취미를 갖게 됐는데 간혹가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다. 그 정도의 근거로 불륜이라고 의심하는 건 섣부를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내의 핸드폰을 만졌다. 하지만 상간남과 주고받은 대화가 수두룩하게 발견됐다. 그러는 사이 아내가 눈을 떴고 왜 남의 핸드폰을 만지고 그래? 이리 내놔! 라고 화를 내길래 나는 아내에게 불륜하냐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자 아내는 올게 왔다는 듯이 적반하장으로 그게 뭐 잘못이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솔직히 내가 천식 아니었으면 당신 나랑 결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고마워할 사람은 당신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장인어른 빚 갚느라고 평생 모은 돈도 내놓은 거 잊었어? 허! 가족이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생색이니? 당신 지금까지 나랑 살면서 좋았잖아. 그럼 이제 나도 좋은 시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됐고 이혼해줘. 아내가 하는 말이 정리가 안 됐다. 이 상황을 따라갈 수 없어서 멍하니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불륜남한테 가는 건지 집에서 나가버렸다. 아내가 나간 후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산 것일까? 잠은 자답했다. 문득 정신이 들었고 설마 하면서 통장을 조사했더니 역시나 아내한테 당한 후였다. 내가 독신 시절부터 모은 돈 외에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언젠가 아내가 건강해지면 둘이서 일주일 정도 멋진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에 꾸준히 저축을 해왔었는데 그 돈이 깡그리 사라지고 없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장인의 빚까지 갚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다. 그런 와중에 초인종이 울렸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형 부부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가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집에 잠시 들른 거였다. 있으면서 없는 척 할 수 없었고 현관문을 열자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나를 보더니 두 사람은 무슨 일 있냐며
놀란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다. 형수가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보라고 했고 아내가 돌변했단 얘기를 하자 형수는 자기가 당한 것처럼 분해했다. 형과 형수는 소꿉친구였고 나한테도 형수는 친누나 같은 존재였다. 내가 예전부터 성실하게 저축을 해왔던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하지만 아내를 위해 포기한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내 아이가 없는 대신 형네 조카들을 예뻐하는 것도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나를 배신했고 지금 형수는 분노하고 있었다. 형도 화가 난 건 마찬가지였지만 형수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나 이렇게 곱게 그냥 내보내는 꼴은 못 봐 라고 하더니 당장 아무 흥신소라도 찾아가서 아내의 불륜 증거를 꼭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 집에서 내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면서 자기들 집으로 나를 데려갔고 당분간은 거기서 출퇴근하기로 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형은 그때 내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한 게 혼자 내버려뒀다가는 자살이라도 할 것 같았다고 했다. 의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다. 증거가 갖춰졌기 때문에 아내를 호출하기로 했다. 형과 형수는 내가 혼자 상대하는 게 걱정된다면서 아내와 얘기할 때 본인들도 같이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오래간만에 본 아내는 건강에 자신 있어 보였고 내가 이혼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하자 신이 나서 두말 없이 달려왔다. 같이 살던 집에 들어온 아내는 나를 보더니 빨리 서류에 사인하고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 내가 이혼 서류를 앞에 갖다 주자 재빠르게 손을 놀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아직 할 얘기 남았어. 너하고 네 불륜남한테 불륜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세게 나가자 아내는 뭐야? 하는 표정으로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봤다. 5년이나 내 얼굴 보면서 살았으면 위로는 충분히 됐을 텐데 왜 나더러 돈까지 내놓으래? 황당 발언에 순둥이인 나도 열이 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형수가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진수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아프다고 배려받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 장인 때문에 자기 통장까지 터내야. 너 힘들까봐 그 좋아하는 아이도 포기하고 그저 너 편하게 살게 하겠다고 뼈 빠지게 일하고 너도 사람이면 그건 알겠지? 근데 배신을 해? 변호사 고용해서라도 반드시 위자료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라고 폭풍 쓴소리를 하자 아내는 형수 기세에 눌린 건지 아니면 변호사란 말에 겁을 먹은 건지 위자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니 도망치듯이 집에서 빠져나갔다. 당연히 불륜남한테는 변호사가 접촉해서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아내와 불륜남은 취미교실에서 만난 모양이었다. 불륜남 직장이 하필 우리 형이 다니는 회사의 하청업체라는 걸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 형이 이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고 회사에 알려지면서 불륜남은 한순간에 폐륜남으로 전락. 상사도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걸 알았는지 고가평가가 바닥을 쳤다. 출세에서 멀어진 건 물론 영업 실적도 하위권으로 몰락. 결국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 전처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남편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그런 남편을 배신할 수 있냐며 일가 친척까지 모두 전처를 막대먹은 여자 취급했고 인간 말종, 저질녀라며 욕을 먹고 있다고 한다.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자 불륜남하고 돈 문제로 싸웠는지 둘은 헤어졌다고 들었다. 그러자 전처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나한테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며 매달렸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앞으로 나한테 갚아야 할 위자료도 있고 자기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돈이 필요하게 된 아내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호전됐던 천식이 심해지면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돈 없고 몸 아프고 힘들게 사는 게 뻔했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일 뿐 인과응보라고 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가정이, 남편 한진상과 살고 있는 25살의 주부이다. 나는 지금 임신 6개월로 장차 태어날 아기를 남편과 둘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계기로 우리는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조금 있으면 집이 완성되고 이사갈 일만 남았다. 남편과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건 바로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점이었다. 남편은 한부모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둘이서만 살아서 그런지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시어머니에게서 독립을 못한 면이 있었다.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아들을 여전히 애 취급하고 있었다. 나하고 둘이 있을 때는 다정한 남편이지만 시어머니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한편이 돼서 나를 구박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 이유로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남편 혼자 가게 했고 나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쪽을 택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하나뿐인 아들을 빼앗아간 적으로 취급했고 눈에 적이가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도 못 본 척했고 나에게는 셋이 같이 있는 시간이 고통 그 자체였다. 시댁과 새로 이사갈 집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다.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사하고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무렵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됐다. 편의점을 어디까지 갔길래 이렇게 늦나? 하고 있을 때 2시간 정도 지나서야 남편이 집에 왔다. 그런데 남편의 옆에는 시어머니가 함께였다. 시어머니는 커다란 짐을 손에 들고 있었고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예, 집이 정말 좋다 라고 감탄했다. 그러더니 남편이 엄마 방은 이쪽이야 라고 하면서 아기 방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머님 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묻자 남편이 오늘부터 엄마도 여기서 같이 살 거야 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같이 살아? 라고 샤우팅이 터졌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 뭐 불만 있니? 라면서 나를 째려봤다. 남편을 다른 방으로 불러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따지자 우리 엄마 계속 혼자 살았어. 이렇게 넓은 집을 지었는데 같이 살면 좋잖아 라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상의 한마디 없이 혼자서 결정해? 라고 내가 열받아서 화를 냈더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해. 이미 엄마는 집도 다 팔아서 이제 갈 곳도 없어 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다. 남편은 내가 반대할 것을 예상해서 아예 먼저 시어머니 집을 파는 것으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반강제적 동거가 시작되면서 시어머니는 매일 나한테 욕하고 시집살이를 시켰다. 내가 주방에서 저녁을 하고 있으면 세상에 이게 뭐니? 이 쓰레기 같은 것도 음식이니? 라고 하면서 방금 완성된 소고기 감자조림을 쓰레기통에 부어버렸다. 너무 놀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항의하자 음식 쓰레기가 있길래 버렸는데 왜? 뭐 잘못됐니? 라면서 나를 노려봤다. 저녁 반찬이 한 가지 줄어들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멀쩡한 음식을 버려놓고서 반찬이 부족하잖아. 너 당장 가서 뭐라도 사와라 라고 명령하면서 나를 밖으로 내보냈다. 투덜투덜대면서 슈퍼에 가서 반찬을 하나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퇴근해서 와 있었다. 왔어? 라고 하자 남편이 얘기 들었어. 너 저녁 대충 때우자고 했다면서? 넌 명색이 전업주부인데 밥 하나 제대로 못하냐? 라며 비꼬았다. 내가 슈퍼에서 사온 반찬들을 식탁에 올려놓자 시어머니는 어서 먹자 라고 하더니 나는 젓가락들 사이도 없이 혼자서 개눈 감추듯이 다 먹어치웠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한 상태로 빈 그릇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얼른 설거지해 라고 하더니 소파에 가서 벌렁 누웠다. 동거 후 어느 정도 지나면서부터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까지 합세해서 나에 대한 괴롭힘이 날로 심해졌다. 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완전히 우울증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툭 하고 꺼낸 한마디 나 회사 그만뒀어 라고
난데없이 백수 선언을 했다. 뭐? 내가 어이없어 하자. 내가 여태 먹여 살렸잖아. 애 낳고 나면 이제 네가 나가서 일해. 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을 쏟아냈다. 멘붕, 충격의 도가니, 형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오더니 너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열심히 일해서 네가 지금까지 가져다 쓴 내 아들 돈 다 갚아! 라며 버럭 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를 몰아세웠고 나는 거실에서 나와버렸다.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직장을 그만두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저 눈물만 나왔다. 그때 하복부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고 남편한테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야단이야. 나 어차피 술 마셔서 운전 못해. 1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절박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며 즉시 입원 조치가 취해졌다. 남편한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넌 전업주부가 집 비우고 어딜 다녀?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라면서 조금도 나를 걱정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고 입원 후 2달이 지난 임신 9개월 차에 혼자서 아들아이를 출산했다. 아들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알리자 남편과 시어머니도 겨우 병원에 얼굴을 내밀었지만 아들아이한테 아무런 애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병원에 온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은 2달이나 집을 비우고 너 아주 팔자가 늘어졌다 라는 불만뿐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적당히 흘려들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애가 왜 이렇게 작니? 얼마 못 살 상이네 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모든 분노와 감정이 폭발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요? 당장 돌아가세요! 라고 소리 질렀다. 내가 처음으로 화내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안해하면서 돌아갔다. 솔직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내 신세를 생각하자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만 났다. 내가 혼자서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한테 손주가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할머님과 할아버님이 병원에 와주셨다. 할머님이 너 왜 울고 있어? 무슨 일 했니? 라고 물으셨다. 나는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수모, 방금 전 시어머니의 망언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만 계시던 할아버님이 정희야, 미안하다. 내 딸하고 손주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구나. 더 이상 참지 말고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내가 도와주마. 라고 말씀하셨다. 솔직하게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할아버님은 뒷일은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시더니 굳은 얼굴로 병실에서 나가셨다. 다음날 병실에서 아들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할아버님과 시어머니, 남편이 왔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완전 주눅이 들어있었고 얼굴을 푹 수그리고 들어왔다. 할아버님이 뭐하고 있어? 당장 사과 안 하고. 라고 하자 두 사람은 머리를 숙였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한테 사과를 하자 할아버지가 집 판 돈은 모두 정희한테 주는 거 명심해. 라고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싫어! 그건 내 돈이야! 내가 그걸 왜 줘? 라고 따졌다. 목소리가 커진 할아버님이 며느리 괴롭힌 대가로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금액이야. 그 집은 원래 내 돈으로 샀어. 판 사람은 너지만 그건 엄연히 내 재산이야. 라고 버럭 야단을 치셨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덜덜 떨면서 나한테 양도할 것을 약속했다. 그 후 집과 땅을 팔고 얻은 8천만 원을 넘겨받게 된 나는 추가로 남편한테 양육비를 청구하고 이혼이 성립됐다. 백수가 된 남편은 어떻게든 자기 명의의 집은 지키겠다고 취하에 목숨을 걸긴 했지만 충분한 수입이 보장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자기 파산 신고를 했다. 남편 명의의 신축 주택은 은행으로 넘어갔다. 집도 잃고 현금 자산도 전부 나한테 넘어가고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지자 할아버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할아버님은 부모 자식 연은 끊은 지 오래다. 라고 하시면서 손절.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이 손 붙들고 나란히 길거리를 배회했다. 현재 두 사람은 빚을 내서 허름한 아파트를 구했고 생활비는 시어머니의 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한다. 남편은 시어머니 연금만 믿고 여전히 백수건달로 지내고 있다는데 그 결과 빚만 점점 불어나서 가정살림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편 나는 친정으로 돌아왔고 위자료로 받은 돈을 아껴 쓰면서 아이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아들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지금은 다른 건강한 아이들과 키도 몸무게도 비슷해졌다. 아들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는 당분간 친정에서 오직 육아에만 집중할 생각이다. 이혼한 후 각종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매일 즐겁고 보람차게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나는 싱글 마더로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는 나하고 남편하고 둘이서만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가 혼자서는 못 산다면서 동거를 요구. 거절해도 소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동거를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최악의 습관과 맞닥뜨리게 됐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썩히는 것에 엽기적인 재능이 있었고 정리 능력 또한 바닥이었다. 아직 있는데도 똑같은 걸 다시 사와서 오래된 걸 안쪽으로 밀어넣는 시기여서 나중에 발견했을 때 고기가 썩어서 원래 색깔이 뭐였는지도 알 수 없게 되거나 야채가 녹아서 정체불명의 죽처럼 변하는 게 다반사였다. 나는 결벽증은 아니지만 식재료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었고 중복 구매를 피하기 위해 시어머니가 오기 전에는 화이트보드에 식품 재고를 기입해서 관리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온 후로 냉장고 관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나도 짜증이 났지만 남편이 먼저 폭발하고 말았다. 남편이 화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정리정돈을 하겠다고 했지만 버리는 걸 못하는 성격이라 썩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당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심지어 미리 이거 조금 상했는데 너 얼른 먹어라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아예 말도 안 하고 먹으라고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한테만 먹으라고 할 뿐 정작 본인 그릇에는 절대 담는 적이 없어서 바로 들통이 났다. 냉장고를 뷔페의 온상으로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나 상한 기미가 있는 건 절대 자기 입에는 안 넣겠다는 주의. 그렇지만 나도 그냥 당하기만 할 바보는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요령 있게 잘 빠져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상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역한 냄새가 났다. 완벽하게 식중독 위험군이 도사리고 있는 게 느껴졌고 이걸 먹는 순간 끝이다 라는 생각에 상한 음식을 어떻게 먹냐며 거부했다. 시어머니가 급 화를 내면서 애써 만든 사람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가 먹으라는데 거부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아무리 시어머니가 화를 낸다고 해도 썩은 음식을 먹는 게 효부의 길은 아니다. 먹으면 바로 병원행위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전 그러시면 어머님이 먼저 드시라고 하자 난 배가 불러서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까 어서 너 먹으라고 라고 했다. 역시 뻔한 속셈에 뻔한 결과란 생각에 더 이상 썩은 음식 때문에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부엌에서 나와버렸더니 시어머니는 더 흥분하면서 요글요글 하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만약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진다면 기미상궁의 각오로 썩은 음식을 먹어야 할 날이 올 거란 예감이 들었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자기 먹을 밥만 딱 만들어서 혼자서 점심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 밥상에 짠지를 올려놨다. 이거 아주 맛있어요. 어머님 일본식 야채절임 좋아하시죠? 많이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처음 권유했을 때는 어머나 맛있게 생겼네 라면서 좋아했는데 막상 내가 한 젓가락도 안 먹자
점점 의심의 안테나를 세우기 시작했다. 넌 왜 안 먹니? 어서 먹어. 전 괜찮으니까 어머님 더 많이 드세요. 내가 극구 사양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급기야 나를 노려봤다. 이유는 하나. 이게 바로 아무 말 없이 상한 음식을 나한테 먹이려고 할 때 쓰는 시어머니 방법이었고 그 방법을 그대로 흉내내서 똑같이 돌려준 거였다. 결국 시어머니는 점심 식사 내내 짠지에 손도 안 댔는데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가 끝까지 외면했던 짠지를 남편 식탁에도 올려놨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점심 때 자기한테 줬던 것하고 똑같다는 걸 발견한 후 황급하게 남편이 못 먹게 그릇을 뺏은 후 먹으면 안 돼. 이거 상한 음식이야. 라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다. 나한테는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코앞에 들이미는 주제에 우리 귀한 아들한테는 절대 먹일 수 없다. 이거네. 하지만 남편은 누가 밥상에 상한 음식을 일부러 올려. 그거 나도 좋아하는 거야. 얼른 이리 줘.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서 그릇을 다시 뺏어오려고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급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산 거면 포장지라도 가져와. 그게 증거야. 라고 하길래 순순히 쓰레기통을 뒤져서 짠지 봉투를 다시 꺼내왔다. 하지만 이건 당연히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교토에 있다는 유명 짠지 전문점 상품이었다. 그걸 본 시어머니는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아닌가? 아니야. 너 이거 위조한 거지? 라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다. 나 같은 일반 시민이 어떻게 위조를 한다는 건지 원. 이번엔 자기가 직접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자 너 어디다 숨겼어? 이거 오늘 개봉한 거 아니지? 내 말 맞지? 오늘 꺼냈어요. 그렇게 떳떳하면 네가 먼저 먹어봐. 시어머니의 진짜 속셈은 상한 음식이 분명하니 내가 절대 못 먹을 거라는 계산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를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가볍게 손짓으로 말리고 자연스럽게 내 입에 넣었다. 나는 보란듯이 맛있게 먹었고 남편한테도 맛보라고 권했다. 물론 남편도 맛있다며 아주 잘 먹었다. 시어머니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난리를 쳤는데 남편이 그건 내가 할 말이라고 버럭 호통을 쳤다.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가 저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경위를 설명해줬다. 평소에 나한테 상한 음식을 먹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셨던 분이라 내가 복수하려고 자기처럼 일부러 상한 음식을 내놓았다고 생각한 거라고 말이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렴 할 짓이 없어서 상한 음식을 일부러 내놓겠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진 남편. 썩은 음식을 왜 먹으라고 해? 제정신이야? 식중독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이건 범죄야. 라며 시어머니에게 호통쳤다. 그럴 생각은 없었다며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계속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는 시어머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더는 못 참아. 어떻게 내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해?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더 이상은 같이 못 삽니다. 우리 집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주세요. 앞으로는 어머니 혼자 알아서 사세요. 라고 선언하자 시어머니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바로 이거야. 통쾌한 그 자체였다. 그리고는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진행됐다.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말로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남편은 바로 부동산에 가서 시어머니가 자기 연금으로도 살 수 있는 정도의 낡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사정했지만 완벽 무시. 시어머니 짐을 낡은 아파트로 순식간에 옮겨버렸다. 마지막 발악으로 통곡을 시작한 시어머니에게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결심한 며느리한테 썩은 음식을 먹이려고 한 저희가 뭡니까? 냉장고 음식만 썩은 게 아니라 어머니 속 마음까지 모두 썩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하여 시어머니가 혼자 살 아파트에 데려다주고 절연 선언까지 하고 돌아왔다. 처음부터 동거는 시어머니가 애원해서 마지못해 받아들였던 거였는데 아마 시어머니는 아들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에 나를 방해물로 여겼던 게 아닌가 싶다. 남편과 같이 사는 건 좋지만 내가 옵션으로 옆에 붙어있는 게 얄미워서 대놓고 시어머니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혔던 게 아닐까? 시어머니의 상한 음식 공격은
나의 탁월한 방어력으로 무피해를 달성했지만 만약 장기간 지속됐다면 내 방어력이 약해졌을 거고 그럼 병을 얻거나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화가 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지도 모른다는 음흉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시어머니의 허점은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줄 거란 예상을 하지 않은 것에 있다. 리스크를 염두하지 않은 철저한 자기 중심적 얕은 사고. 너무 쉽게 본 거다. 만약 남편이 내 편을 들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틀림없이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했을 거다. 하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그 후 남편이 강제적으로 이사를 시킨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된 시어머니는 앞으로 다시는 상한 음식 먹으라고 안 할 테니 다시 같이 살게 해달라고 나한테 열심히 빌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다. 너무나 명백하게 나를 해치려고 한 사람과 어떻게 웃는 낯으로 다시 같이 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시어머니의 냉장고 폭탄을 시아버지가 컨트롤했었다는데 이제 그런 안전망도 사라졌고 시어머니의 냉장고는 아마 틀림없이 썩은 음식들로 순식간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나한테 상한 음식을 먹인 후 식중독에 걸리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모양인데 어쩌면 본인이 그렇게 될 날이 머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건 순전히 자업자득, 절대 동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이름은 우수희. 대학 시절 남친과 절친이 바람이 난 이중 배신을 당한 적이 있다. 남친과는 결별, 절친과는 손절로 깔끔하게 정리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잃은 셈이 됐다. 호되게 당한 후 연애 기피증까지 생기고 말았다. 그런 나를 조용히 위로해준 건 대학 동기인 정주남이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남친하고 절친을 믿는 게 당연한 거지. 잘못은 배신한 사람들한테 있어. 그렇게 나를 위로해줬다. 그 후 정주남은 우리 사귀자며 적극적으로 대시했다. 난 절대 배신 안 해. 라고 굳게 맹세했다. 한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네가 변화할 필요는 없어. 넌 이미 충분하고 넘쳐. 지금 그 모습으로만 있어주면 돼. 그게 가장 노다워. 절절한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됐고 새 연애가 시작됐다. 대학 졸업 후 1년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 전 남친 절친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야. 분명히. 결혼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나는 스스로에게 믿음을 각인시켰다. 우리는 둘 다 일이 너무 바빴다. 동거도 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아직이었다. 결혼식 후에 신접살림을 시작하고 혼인신고도 할 예정이었다. 겨우 서로 가족 간에 상견례만 마친 상태였다. 내 여동생과 정주남은 금세 친해졌다.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는 여동생은 정주남이 가는 날엔 항상 집에 있었다. 정주남도 갈 때마다 케이크며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서 갔는데 여동생이 좋아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고 들고 갔다. 정주남 말로는 미래 처제에게 형부로서 점수 좀 따놓으면 좋지 뭐 라는 게 이유였다. 부모님도 꼭 오누이 같다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다. 우리 집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라서 더 그랬다. 동생은 아직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자기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다. 그런 동생과 나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세상 흔한 자매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별 문제 없이 결혼식 당일을 맞이했고 양가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많은 하객들이 와주셨다. 그런데 하객석에 있는 동생이 평소와 많이 달라 보였다. 언니가 결혼한다니까 자기까지 떨려서 저러나? 누가 보면 죽고 못 사는 사이인 줄. 금방 좋아질 줄 알았던 동생 얼굴은 식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나빠져갔다. 툭하고 건드리면 흑하고 울 것만 같은, 아픈 것하고는 또 다른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 쟤 진짜 왜 저래? 결혼식 와중에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만 신부 역할이 워낙 바빠서 말을 걸 새도 없었다. 부모님도 지 언니 시집 간다니까 섭섭해서 그러는 거겠지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고 동생한테 정신을 쏟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결혼식이 반 정도 진행됐을 무렵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동생이 갑자기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한 것이다. 누가 운다면 엄마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너무 예상 밖이었지만 하객 전원의 시선이 동생을 향했다. 응?
쥐가 왜 안 하던 오버를 하지? 놀라기는 모두가 마찬가지. 옆에 있던 친척들도 급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옆에서 사람들이 달래자 동생은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썰렁해질 정도였다. 그냥 울게 내버려두자 동생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다. 누가 보면 초상집인 줄. 동생이 왜 저렇게 서럽게 울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줄기차게 울어대던 동생이 이번엔 갑자기 사과를 냈다. 언니, 미안해. 너무 미안해. 하객들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의 목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미안하다고만 할 뿐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친척들이 달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걱정도 하고 묻기도 했는데 동생은 그저 기계처럼 미안하다고만 했다. 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걸 왜 지금 말해? 나도 나름 이유를 찾아봤지만 도무지 잡히는 게 없었다. 동생이 답답하게 굴자 하객들은 나만 쳐다봤다. 부모님까지 나한테 와서 물을 정도였다. 니들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나도 진짜 모르겠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 부모님과 나는 일단 식을 중지하고 동생한테 다가갔다. 동생 곁에 가서 차분하게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신랑 측 하객들도 영문은 모르겠지만 동생을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난데없이 돌발 상황이 약 10분 정도 계속됐을 때 갑자기 이번엔 신랑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가 넘어지고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신랑의 안색도 어딘가 나빠 보였고 표정도 잔뜩 경직되어 있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도중 신랑이 잔뜩 굳은 얼굴로 중대 사안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이 시점부터 결혼식은 대난장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저는 지금 신부의 여동생과 사귀고 있습니다. 겨우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부 여동생의 뱃속에는 저희 두 사람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뭐? 사귀고 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자라... 내 뇌는 활동이 정지되고 말았고 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안 들릴 만큼 정적이 감돌았다. 대체 언제부터야? 사귀기 시작한 거? 아님 임신? 정준함의 목소리는 억울할 만큼 차분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조금 버거워 보일 뿐이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표정이 아니라 불편해 보인다는 쪽에 가까워 보였다. 둘 다 언제부터야? 수희 너랑 처음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동생하고 인사했을 때부터. 그럼 네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을 때랑 겹치네? 동생이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라면 벌써 1년이나 나를 속이면서 관계를 가져왔다는 거고. 내가 정확하게 시기를 지적하자 정준함은 슬쩍 짜증이 나는 듯 주변 시선을 매우 의식하면서도 맞아, 그랬어 라며 말투가 거칠게 변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안 건 겨우 결혼식 3일 전이었어. 피임은 철저히 했었다고. 임신만큼은 조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피임만 하면 신부 여동생이랑 그래도 되니? 내가 언제 그렇다고 했어? 그냥 나도 네 동생도 우리 신혼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야. 잠깐 불장난을 좀 한 것뿐이었다고. 닥쳐. 어디서 불장난 타령이야? 결혼식하고 나면 관계도 깨끗이 정리할 생각이었어. 그리고 각자 자기가 갈 길을 갈 생각이었다고. 그랬으면 지금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라고. 안 그래? 너희 둘 다 제정신이 아니야. 네 동생 욕은 하지 마. 그건 못 참아. 네 동생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저렇게 온 거 아니겠어? 정준한 말에 자극을 받았는지 다시 엉엉 울기 시작한 동생. 자기들이 울고 화내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모습에 열이 올랐다.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는지 울고 화낼 사람은 나였다. 울음을 멈추고 말을 시작한 동생도 자기 변명 일색이었다. 누구 결혼을 축하하려고 이 많은 하객들이 모였는데 그것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양가 부모님도 친척들도 분노가 폭발했다. 신랑 측과 신부 측으로 갈려서 서로 물어뜯고 핥히는 양상이었다. 사람들의 분노는 당연히 정준함과 동생에게 집중됐다. 신부 동생을 건드리다니 짐승이지 사람이냐. 어디 남자가 없어서 언니 신랑을 이 발칙한 거친 말들이 난무했다. 대혼돈 속에서 갑자기 동생이 의자에서 쓰러졌다. 동생은 의식을 잃었고 구급차에 실려나갔다. 구급차의 등장으로 싸움판은 휴전 상태가 됐다. 결혼식은 중단됐고 축의금은 하객들에게 돌려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정준남에게 물었다. 대학 때 말이야. 왜 남친한테 배신당하고 우울해하는 나한테 접근했어? 왜 그때 너는 아무 잘못 없다. 넌 이미 그대로 충분하다.
지금 그 모습으로 있어주면 돼. 그게 가장 너다워. 그런 말로 위로한 건데? 남친이 양다리 걸쳤던 애들은 틈이 많아. 그런 이유로 남친, 절친한테 배신당하면 매력이 없거나 둔하거나야. 솔직히 1년이나 내가 네 여동생이랑 양다리를 걸치는데도 너 전혀 몰랐잖아. 넌 진짜 쓰레기구나. 2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오늘 결혼식 비용도 위자료도 야무지게 청구할게. 너하고 동생한테 전부. 며칠 후 자칫하면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살 뻔했었구나. 소름. 이런 막장 드라마는 요즘 시대엔 먹히지도 않을걸?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생각해보니 동생이 엉엉 울기 시작한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단 생각이 든다. 미안해를 무한으로 반복하면서도 결국 목적은 정준함과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친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모티콘으로 메시지에 부들부들 후덜덜 이런 걸 막 날리고 있을 만큼 소름이 끼쳤다. 결혼은 물론 파탄이 났다. 결혼식 비용 총 4천만 원을 전 신랑 정준함과 동생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를 봤다. 거기에 따로 위자료 1,000만 원씩을 청구했다. 두 사람이 총 3천만 원씩 각자 부담하는 걸로 일단락이 지어졌다. 두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은 없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두 외면. 또한 상사와 동료들 앞에서 개막장을 선보인 정준함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한다. 정준함과 동생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2차 싸움이 벌어졌다. 임신 중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 이미 집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손절을 당했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를 모시고 남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과 살고 있었다. 엄마를 모시게 된 건 반년 전부터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줄곧 혼자서 살고 계셨는데 다리가 불편해진 게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해서 동거를 결정했다. 하지만 남편이 엄마를 돌보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엄마를 돌봐야 하는 시간만큼 내가 파트근무를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엄마는 아버지의 보험금이 있었기 때문에 매달 넉넉하게 생활비를 보태주셨다. 내가 풀타임으로 파트근무를 했을 때보다 엄마를 모시는 게 금전적으로는 매달 100만 원이나 수입이 늘어난 셈이었다. 이렇게 많이 받는 건 엄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자 네가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받으라고 하셨다. 엄마는 다리를 거의 쓸 수 없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혼자서 해결했다. 또 엄마는 우리 애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옷, 학용품 할 것 없이 다 사주시고 입학식 때는 비싼 가방도 선물해 주셨다. 하지만 엄마가 같이 살게 된 후로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탓인지 남편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쉬는 날에는 항상 혼자서 외출을 했고 월급날이 되면 생활비 장모님한테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거 같고 뭐라 하지 마. 라는 황당 발언을 했다. 엄마는 엄마고 당신은 애들 아빠고 이 집안 가장인데 그건 아니지 않냐고 하자 장모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자기를 건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조심스럽고 신경이 쓰일지는 몰라도 엄마도 남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내고 있었다. 남편이 그저 핑곗거리를 찾는 거에 불과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미안하기도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갈수록 자기 멋대로였고 생활비를 거의 한 푼도 주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이건 진짜 아니라고 항의를 하자 일부러 온 집안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집안의 장모가 그것도 장애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스트레스 좀 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협박조로 나왔다. 엄마 들으시니까 말 좀 삼가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남편은 엄마 얘기가 나오면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내 약점으로 잡았는지 아예 밖으로 나가버렸다. 남편이 한 말을 다 들은 엄마는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남편이 엄마를 대하는 태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 다음날, 그날은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이어서 초딩 두 딸을 먼저 학교까지 데려다 준 후 집에서 좀 떨어진 종합병원까지 차를 타고 갔다.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애들이 집 밖에 나와 있었다. 엄마, 집에 도둑이 들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헉! 하고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게 남편 짓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다. 서랍장에서 없어진 건 남편 옷, 남편 물건들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가지런하게 이혼 서류가 올려져 있는 걸 보고 가족들을 버리고 집에서 아예 나가버렸다는 걸 알았다. 자기 방을 확인한 엄마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나오더니 서랍장 안에 넣어두었던 통장하고 도장이 없어졌다? 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다. 설마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거실하고 옷 서랍장뿐 아니라 엄마 방까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나간 게 틀림없었다. 엄마 통장에는 아빠 보험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다. 남편이 가족을 버린 것도 모자라서 엄마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다는 걸 안 순간 경악하고 말았다.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디로 간 건지 전혀 짐작이 가질 않았는데 다음날 근처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한테서 어제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랑 처음 보는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걸 봤다는 말을 들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역시나 남편은 불륜이었다. 가족을 버리고 간 것도 파렴치한데 엄마 돈까지 손을 댄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의 종적은 묘연하기만 했다. 엄마 돈도 털리고 남편도 없고 순식간에 우리 모녀 4명의 살 길이 막막해졌다. 하지만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나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사는 동안 정작 엄마의 몸속에 무서운 병마가 파고 들어가는 건 모르고 있었다.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입원하게 된 엄마는 나에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매일 말씀하셨다. 입원하고 얼마 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2년 후의 일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내 앞으로 보험금을 남겨둔 걸 알게 됐다. 아버지 보험금을 도둑질 당한 후 엄마는 얼마 안 되는 연금밖에 수중에 없었는데도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와 내 딸들에게 힘이 되어주려는 마음에 몇 억이나 되는 보험금을 남겨두고 떠나셨다. 엄마의 깊은 마음을 안 순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병실에 엄마가 손글씨로 남겨놓은 마지막 편지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만큼 나에게는 휴식을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라고 쓰여 있었다. 엄마의 유언에 따라 나는 그동안 보내지 못했던 아이들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하고 파트 근무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오래간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후 늦게 초인종이 울렸다. 나가보니 문 밖에 불황자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문을 닫으려는데 잠깐만! 나야 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왕소름이. 너덜너덜한 옷차림, 엉망으로 자란 머리, 홈리스로 보이는 이 남자는 전 남편이었다. 너무 놀라서 이제 와서 왜 찾아왔냐고 묻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답이 돌아왔다. 장모님 돌아가셨지? 그리고 너 보험금 왕창 받았지? 맞지? 나 다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려고. 우리 내 식구 예전처럼 살아보자. 어? 라고 들이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년 전의 그 분노가 모조리 되살아났다. 누구 좋으라고? 네가 우리 엄마 돈 들고 날라서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야. 알아? 그건 미안해. 근데 나도 편하게 산 건 아니야. 라고 동정심을 유발할 생각이었는지 신세 한탄을 늘어놨다. 그렇게 도망친 후 한동안은 엄마 돈으로 불륜녀와 둘이서 잘 먹고 잘 놀고 신났었는데 그런 생활은 당연히 오래갈 수 없었고 돈이 떨어지자 여자는 남편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한다. 그 뒤로 여기저기 역 근처 공원을 전전하며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지내다가 우연히 우리 집 근처에서 동네 사람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 걸 주워 듣게 된 모양이었다. 그런데 엄마가 보험금을 남기고 가셔서 지금은 그 덕분에 딸들하고 편하게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단숨에 달려왔다는 거였다. 전 남편은 보험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자기도 고생은 할 만큼 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바람은 절대 안 피울 거라며 재결합하자고 애원했지만 돈에 미친 남자하고 재결합이라니
제정신인 내가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남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럴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전 남편은 집에 분명히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다는 걸 알고 나를 확 밀어제쳤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가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피가 났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필사적으로 일어나서 방으로 쫓아갔다. 전 남편은 신발도 안 벗고 집안을 들쑤시면서 통장 어디 있어? 통장 어디야? 라고 소리치면서 집안을 벌집 쑤시듯 엉망으로 만들었고 나는 그 틈을 타서 경찰에 신고했다. 전 남편은 홈리스 생활 청산이 그 통장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필사적이었지만 인근 경찰서에서 곧장 출동한 덕분에 전 남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마 내가 재결합을 강력하게 거부하자 남은 수단은 힘으로 나를 억누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통장만 손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겠지. 지난번처럼. 하지만 전에는 부부였다고 해도 지금은 타인. 집안에 허락 없이 들어온 것도 나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강도 미수행위까지 또 예전에 벌인 절도행위는 그 당시 가족이었다고 해도 동정의 여지 없이 감옥에 갇힐 충분한 사유가 됐다. 전 남편은 나에게 너 혼자 그 돈 다 먹을 거냐? 야, 나한테도 달라고!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앞으로 노후는 감옥에서 보낼 처지인 듯요. 이런 게 사필 규정이 아닐까. 내 이름은 정상인, 직업 회사원, 아내 왕재숙과 둘이서 살고 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아직이다. 아이를 원하지 않은 건 아니다. 원래 계획은 신혼생활을 1년 정도 만끽한 후 계획 임신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지병을 갖고 있었고 아내가 아직 몸 상태가 완전한 것 같지 않아. 왠지 불안해. 아이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갖자? 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병이라고는 하지만 걱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의사를 찾아가 상담도 받았는데 건강관리만 잘하면 출산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었다. 아내는 벌써 1년 이상 임신을 미루고 있었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 아내의 태도를 의심하거나 불신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아내는 벌써 1년 반이나 감정 변화에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왔다. 아마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다. 장 보러 나왔다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병원에 왔는데 당장 입원하라고 해서 지금 수속 중이야. 그래서 말인데 갈아입을 옷이랑 필요한 물건들 좀 챙겨다 줘? 나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조퇴를 했다. 먼저 집에 가서 아내가 부탁한 대로 짐을 챙겼는데 잠옷이 좀처럼 눈에 보이질 않았다. 평소에는 아내가 입원할 날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미리미리 준비했었다. 일단은 아내의 클로젯을 열었다. 드디어 잠옷 발견. 아내가 예전에 입은 거라 금방 알았다. 요즘은 잘 안 입는지 구석에 들어가 있었다. 응? 근데 이 편지는 뭐야? 클로젯 구석에 정체불명의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뭐랄까, 구석에 숨겨둔 느낌적인 느낌? 왜 이런데 편지 뭉치가 있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지만 함부로 읽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손대지 않았다. 나는 아내가 부탁한 물건들을 챙겨서 서둘러 병원으로 갔다. 아내는 예전에 있던 잠옷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헉! 이걸 어떻게 찾았어? 혹시 당신 내 클로젯 열어봤어? 그랬는데 왜? 어떻게 여자 클로젯을 함부로 열어보고 그래? 똥매너야 진짜. 설마 여기저기 막 뒤진 건 아니지? 난데없이 목청을 높이는 아내. 뒤지긴 뭘 뒤져. 잠옷 찾느라고. 그랬구나. 아내는 분명 동공지진이 일어났었다. 그게 그렇게 흥분할 일이야? 뭐 있나? 설마 그 편지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니겠지?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아까 클로젯에서 본 편지가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마 아내의 동공지진이 없었다면 편지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편지 뭉치를 구석에서 꺼냈다. 한 40통 정도 됐다. 만약 이상한 내용의 편지가 아니라면 즉각 읽는 걸 멈추자. 편지는 모두 국제우편이었다. 보낸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이름으로 봤을 때 한국 남자가 보낸 걸로 추정됐다. 우편 소인은 결혼하고 1년 후부터 최근 것까지 찍혀 있었다. 퍼즐을 맞춰보면 아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을 미룬 시기부터 왕래가 시작된 셈이었다. 문득 그 무렵
아내와 심하게 다퉜던 게 생각났다. 내 앞으로 온 청구서 잃어버린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은 앞으로 절대 우편물에 손대지 마. 알았지? 전혀 그런 기억은 없었지만 아내한테 된통 야단을 맞았다. 괜한 일로 기분 언짢게 해야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겠다고 한 후 절대 2번 다시 우편물에는 손도 안 대겠다고 약속했다. 그 시기와 이 편지가 처음 도착한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일종의 연막이었단 얘기가 되고 내가 이 편지에 대해서 모르게 하려고 철저한 빌드업 과정이었던 것이다. 편지는 예상을 어긋나지 않았고 역시 불륜남한테서 온 거였다. 사랑해, 빨리 결혼하자. 온통 그런 얘기들 투성이었다. 그 중에 이메일에도 보낸 것처럼 하는 구절이 있는 걸로 봐서는 편지 이외에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단이 있는 것 같았다. 불륜남이 귀국할 때마다 호텔에서 미래를 가져온 것도 알게 됐다. 침대 위에서 벌였던 일까지 낯간지럽게 쓰여 있는 걸 봤을 때는 구역질이 올라왔다. 아내의 불륜은 빼박이었다. 병약한 아내를 평생 돌봐야지 라고 결심했던 내가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집안일도 힘들어할까봐 열심히 도왔었는데 결국 집에서 남은 에너지를 불륜에 투자한 셈이 됐다. 게다가 아내와 불륜남은 나를 완전히 방해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불륜남과 헤어져서 좋아하지도 않는 남편과 살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두 사람의 뻔뻔함과 부도덕한 면을 알고 난 후 분노가 일어났다. 나는 아내의 병실에 가지 않았다. 이틀 후에 아내한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뭐야? 왜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쳐? 당신한테 이것저것 시킬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안 와? 내가 언제 병원에 간다고 한 적 있어? 뭐래? 아내가 입원했으면 매일 병원에 오는 게 당연하지 뭔 소리야. 그리고 새삼스럽게 왜 이래? 다른 때는 안 그랬잖아. 사오라고 할 것도 있고 당장 병원으로 와. 너네 친정 가깝잖아. 부모님한테 부탁해.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금까지 아내에게 이런 태도를 취했던 적은 없었다. 아내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1시간 정도 후에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 말투가 좀 기분 나쁘게 들렸지. 지금이라도 괜찮으면 병원으로 와줘. 나는 아내의 메시지를 일십했다. 이미 이혼을 결심한 후였다. 아내와 불륜남은 불륜을 숨긴 채 둘이 재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니들도 한번 당해봐. 반드시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나는 흥신소를 찾아갔고 변호사도 고용하기로 했다. 편지에서 본 바로는 불륜남이 곧 해외 부임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 것 같았다. 태어난 아내는 장인 장모와 함께 집으로 왔다. 세 사람이 동시에 어떻게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추냐며 공격적으로 나왔다. 나는 순순히 미안하다고 했다. 확실한 불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아내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지병 있는 거 알지? 그럼 배려를 해줘야지. 앞으로 또 이러면 그땐 나 안 참아. 알았지? 이미 아내에 대한 애정은 식어 있었다. 그래서였는지 아내가 자신의 지병을 무기로 뭐든 자기 위주로 함부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게 비로소 보였다. 결혼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불륜남이 귀국했고 아내는 불륜남과 뻔질나게 호텔을 드나들었다. 덕분에 불륜 증거도 충분히 잡았다. 얼마 후 당돌하게도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너무 갑작스럽네. 이유가 뭐야? 우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던졌다. 이유는 지난번에 입원했을 때 당신이 한 짓이 있잖아? 병원에 한 번도 안 온 거. 솔직히 그때 당신한테 믿음도 깨지고 애정도 식었어. 그러니까 순전히 당신 탓이야. 그렇구나. 그럼 이혼 후에 계획은 있고? 아직 아무것도 안 정했어. 어디 좋은 남자 있나 찾아봐야지. 예상했던 대로 완전 범죄로 위장한 후 위자료 지불 없이 이혼 먹튀를 할 요량인 것 같았다. 좋은 남자를 앞으로 찾는다고? 당신 불륜남은 어쩌고 그 남자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뜻인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불륜 증거를 보여주면서 불륜남을 불러서 같이 합의를 보자고 약속을 잡았다. 당일날 나와 아내 그리고 불륜남과 내 변호사까지 넷이서 한자리에 모였다. 불륜남은 제법 멀쩡한 얼굴로 야무지게 말을 꺼냈다. 우리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미 두 사람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요? 그걸 소위 불륜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쁜 사랑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내 말을 불륜남이 중간에 끊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자, 이거 받으시죠. 원하는 게 이거 맞죠?
위자료입니다. 불륜남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던졌다. 봉투는 겉보기에 아주 얇았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이거 얼마를 넣은 건가요? 위자료 100만 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우참사 뿜고 말았고 심지어 눈물까지 나왔다. 불륜남과 아내는 내가 너무 슬퍼서 웃다 울다 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았다. 사양하지 마시고 위자료 100만 원 받아가세요. 그래, 그렇게 해. 나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해. 어서 받아. 불륜남과 아내는 한 쌍의 바퀴벌레였다. 이혼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100만 원은 못 받습니다. 나는 거부했다. 아내와 불륜남이 나간 후 나는 진심 빵 터졌다. 불륜 위자료로 겨우 100만 원 내놓으면서 무슨 거금이라도 투척하는 줄. 변호사도 내 말에 동감하는 표정이었다. 나와 변호사는 동시에 다시 빵 터지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웃었다. 이혼은 성립됐다. 전처와 불륜남에게 각각 3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편 전처가 요구한 재산 분여는 불륜 및 그동안의 치료비를 고려한 결과 해당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났다. 전처는 위자료가 너무 비싸서 기절할 뻔했다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까지 나를 웃길 필요는 없는데.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100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6천만 원이나 청구서가 날라왔으니 그럴만도 하지. 전처와 불륜남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5,900만 원이 초과되자 둘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다는데 결국 심하게 다툰 후 끝내는 헤어지고 말았다. 현재 전처는 부모님 댁에 얹혀 살면서 위자료를 갚기 위해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다. 내 이름은 성실한. 통신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나한테는 부정혜라는 동갑내기 여친이 있는데 얼마 전 프로포즈에 성공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 부정혜와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고 연애 3년 만에 결혼하게 됐다. 사회인이 된 후로 동거를 시작, 결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모님께 잘하려고 했고 사이도 좋았다.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양가 부모님 모두 대찬성이었다. 부정혜는 엉뚱한 면이 있었고 자기 생각에만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자기 객관화가 약한 편이라 쉽게 착각하고 엉뚱한 쪽으로 급발진할 때가 많았다. 나는 그런 부정혜를 옆에서 잘 지켜주고 싶었고 결혼 후에는 더더욱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었다.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식 전날이 됐다. 결혼식 전날까지 출근했지만 잔업은 생략하고 정시에 퇴근할 생각이었다. 내가 집에 도착해서 들어오자마자 부정혜가 할 말이 있어. 라고 했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부정혜는 미안해. 결혼 못할 것 같아. 나 운명적인 사람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그럼 바람 피웠다는 거네? 라고 다시 묻자 아직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런데 어제 갑자기 결혼하자고 해서. 라는 대답 앞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누군데?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봐. 그러자 부정혜는 나와 파혼할 결심을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다. 결혼식을 앞두고 부정혜는 어제 여자친구들과 결혼 전 마지막 독신 파티를 하러 갔다는데 2차로 갔던 바에서 우연히 운명의 남자를 만나고 말았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그 운명의 남자가 누구냐고 라고 추궁하자 말하기 힘들다는 듯이 너도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 내가 다시 추궁하자 어제 정직한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라고 대답. 그 말을 들은 나는 반사적으로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쳤다. 정직한은 나와 고딩 때부터 절친이었고 같은 축구부 소속이었다. 워낙 얼짱에 패션 센스까지 여자애들한테 인기 절정이었지만 정직한은 착실한 타입이라서 바람둥이 기질은 전혀 없는 친구였다. 부정혜와 사귀게 된 후에 정직한 집에 같이 놀러간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직한 씨는 완전 얼짱이에요. 라고 했던 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정직한한테도 고딩 때부터 사귀던 여친이 있었고 나도 정직한 여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성실 그 잡채인 정직한은 절대 한눈팔 타입이 아니었고 더구나 절친의 여친을 넘보다니 그런 일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내 결론은 프로포즈 받았다고 하는 건 부정혜의 착각이 틀림없다는 거였다. 하지만 부정혜에게 정직한한테는 오랫동안 사귄 여친이 있어. 네가 뭔가 착각했을 거야. 라고 설명해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 진짜 프로포즈 받았단 말이야. 라고 버티면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진 않았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네가 착각한 거다 라고 계속 얘기하자 부정에는 화가 나서 됐어, 그만해. 실한이 너보다 직한 씨가 훨씬 더 잘생긴 건 알고 있지? 솔직히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프로포즈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당장 가서 직한 씨랑 다시 확실하게 얘기해야겠어. 제발 나 붙잡지 마. 라고 하더니 정말 집에서 뛰쳐나갔다. 결혼식 전날에 이런 날벼락이 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는 부정애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3년이나 사귀었고 결혼식이 내일로 다가온 마당에 이렇게 쉽게 마음이 달라지다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내일 아침에 기입해서 결혼식 전에 제출하기로 했던 혼인신고서를 손에 쥔 채 나는 부정애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정직한한테 확인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한 나는 부정애를 뒤따라 정직한 집으로 향했다. 그 사이에 부정애로부터 정직한 씨 집이 몇 동이지? 이 아파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라고 라인이 일십한 후 부정애보다 먼저 정직한 집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렀다. 정직한 집에 도착한 후 초인종을 누르자 정직한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표정으로 집에서 나왔고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라고 하길래 아주 급한 일이 있어 라고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잠갔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너 부정이한테 프로포즈 한 적 없지? 라고 묻자 정직한은 웃으면서 누구한테 뭐래? 너 뭐 잘못 먹었냐? 니들 내일 결혼식이잖아 라고 했다.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정직한은 어제 부정애를 만난 기억도 없다면서 소름 끼친다고 했다. 부정애는 어제 너랑 바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정직한은 나 어제 여친하고 같이 바에 갔었어. 거기서 결혼 얘기한 건 사실이고 근데 네 여친한테 내가 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야? 라고 일축. 그때 직한이네 집에 초인종이 울렸고 모니터로 보니 부정애의 모습이 보였다. 모니터 스피커로 정직한이 네 라고 하자 부정애가 직한 씨, 문 좀 열어줘요. 나 좀 전에 성실한하고 헤어졌어요. 우리 어제 얘기 계속해야죠. 라며 들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정직한은 급 당황하면서 어제 얘기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자 부정애는 결혼식은 하와이에서 올리자고 했잖아요. 라고 대답. 그러자 정직한은 모니터를 꺼버렸다. 내가 어제 여친한테 했던 얘기를 자기한테 한 걸로 착각했나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소름 끼쳐. 라며 경악. 다시 모니터를 켜고 현관 쪽을 확인하자 부정애가 빨리 문 열어요. 결혼식 계획 짜야죠. 라면서 계속 흥분 상태였다. 나 성실한인데 너 기가 막히게 착각했더라? 라고 응수. 성실한, 네가 왜 왔어? 나 잡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 라며 분노. 네가 들은 얘기는 정직한이 자기 여친한테 한 얘기였다고 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 나와 정직한이 둘이서 동시에 그게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을 거듭하자 부정의 흥분지수는 상승했고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 성실한하고도 좀 전에 헤어졌는데 이건 직한 씨가 책임져야 돼. 여친하고 헤어지고 나랑 결혼해줘. 라고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을 했다. 정직한이 그만해. 내가 왜 내 여친이랑 헤어져? 우린 결혼할 사이인데 너 뭐 돼? 라고 버럭 화를 내자 부정의 대성통곡이 시작.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일이 점점 커졌다. 경찰이 오자 패닉 상태에 빠진 부정이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부정의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 부정의 부모님이 도착한 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기가 막히다면서 나와 정직한에게 사과하셨고 부정애를 설득하셨다. 부모님이 오시자 부정애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해졌는데 경찰은 엄중 주의를 준 후 돌아갔다. 부정애는 나한테 내가 착각했던 거 인정.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 예정대로 결혼식 올리자. 라며 또 손바닥을 뒤집었다. 하지만 이미 이 여자의 실체를 확인한 나는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진 후였고 결혼식? 그 얘긴 이미 끝났어 라고 확실하게 거부했다. 급 당황하면서 진짜 결혼식 취소하자는 거야? 하루 전날 취소라니 이게 말이 돼? 라며 한입 갖고 두 말. 결혼식 전날 변심해서 파혼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렇게 지조 없는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내가 강경하게 나오자 당황한 부정의 부모님이 나를 설득하려고 나섰다. 나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은 후 결혼식은 중지, 파혼은 기정사실이라고 선언했다. 부정혜는 울면서 잠깐 마음이 흔들렸던 것 뿐이잖아. 용서해줘, 제발. 라면서 매달렸지만 패싱. 먼저 결혼식을 취소하자고 한 건 너니까 결혼식장에 연락은 네가 해. 라고 한 후 먼저 집으로 와버렸다. 나는 가족 및 친구들에게 결혼식 중지 사실을 알렸고 부정의 짐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본가로 보내버렸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만 이유를 설명하자 모두 나를 동정했다. 그 후 결혼식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된 부정혜는 자기 돈만으로는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손을 빌리게 됐다. 우리 가족들, 자기가 초대했던 친구들에게 사과했지만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부정혜는 모든 지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신세가 됐다. 부정의 부모님은 이런 딸 자식을 그냥 풀어둘 수는 없다면서 억지로 집에다 가둬두고 철저히 관리하면서 함부로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하는 바람에 은둔형 외톨이 생활이나 다름없게 되고 말았다. 직장도 못 다니고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게 된 부정혜는 다시는 연애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건 물론이거니와 그녀의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부정혜와 헤어진 후 예전보다 개인 시간이 훨씬 늘어났고 별 욕심 없이 시작한 가상통화가 깜짝 놀랄 만큼 이익을 남겨서 고급 맨션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큰 수익 덕분에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된 우아한 생활을 만끽하되 당분간 여친은 만들지 않을 계획이다. 여자한테 휘둘리고 인생 꼬이는 것에 학을 떼다 보니 지금은 자유롭게 나를 위해서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다. 그때까지 나는 남편, 딸아이와 함께 셋이서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고 다짜고짜 험악하게 뻔뻔한 것 같으니라고 감히 네가 내 아들을 속여? 다른 남자애를 낳고서 안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라고 폭풍 망언을 쏟아냈다. 무슨 근거로 저러는 건지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나도 남편도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그때 찰칵찰칵 하는 소리가 주방 쪽에서 들렸고 뒤를 돌아봤더니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마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난데없는 소동에 정신이 팔려서 누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있던 나와 남편은 동시에 누구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 여자가 뱉어낸 말은 나와 남편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남의 집에서 허락도 없이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자 앞으로 남편 시중은 자기가 들 거기 때문에 주방은 이제 자기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나더러 남편과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동생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면서 생뚱맞은 소리를 해댔다. 어찌나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답하던지 그게 더 소름 끼치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처음엔 남편도 나하고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잠시 후 이 여자의 정체가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라는 걸 기억해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뭐긴요. 드디어 당신하고 제가 맺어졌고 이제 같이 살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우리 재혼하고 나면 어머님도 모시고 같이 살기로 했는데 괜찮죠?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내 남편이 왜 이혼을 한다는 거죠? 당신이 뭔데요? 닥치지 못해? 더러운 불륜녀는 당장 네 애 데리고 여기서 나가! 일방적이다 못해 인신공격적인 망언을 듣고 있자니 본능적으로 그냥 분노가 끌어올랐다. 일단 이 황당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여자와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나는 이 여자의 동생과 불륜관계이고 여자와 남편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게 된다. 더구나 여자는 임신 중이란 얘기. 정리해놓고도 정리가 안 되는 막장 각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여자를 부축하면서 동생이라는 남자가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걸 이 여자가 목격했다고 거들었다. 남편은 그런 말에 전혀 현혹되지 않았고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귀신을 본 것도 아닐 테고 몇 번씩이나 드나들었다니 대체 목매? 하고 있는 사이 때마침 자주 오는 택배기사님이 배달을 왔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여자가 현관으로 쪼르륵 달려나갔고 택배기사님이 뒤에 서 있던 여자를 보더니 누나? 누나가 왜 여기 있어? 라고 말했다. 실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매일 한 번 혹은 2번 이상 물건을 배달해주러 오는 게 일이었는데 그걸 불륜이라고 오해를 하다못해 확신한 것 같았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배달 트럭에는 동료가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불륜 행각을 벌일 틈은 존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택배기사인 동생분한테는 오래 사귄 여친도 있고 내년에 결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며 황당해했다. 그걸로 나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밝혀졌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여자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택배기사 동생분은 다시 한번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또 허언증 증세가 발동했냐면서 매우 민감한 발언을 했고 우리의 시선이 모두 동생분 쪽으로 쏠리자 충격적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털어놨다. 이 여자로 말하자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입벌구로 숨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동생분뿐 아니라 주변 가족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굽히지 않았고 거짓말이 아니다. 분명히 자기 뱃속에는 우리 남편 아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동생분이 그럼 출산 예정일이 언제냐 어디 말해보라고 하자 대답이라고 꺼낸 말이 내년 11월이다. 어쩔래? 라는 발언에 시어머니조차도 멘붕. 아이가 10달 만에 태어나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이 여자 말대로라면 1년 이상 걸려서 애를 낳을 거라는 게 된다. 그래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눈치였다. 이쯤 되자 시어머니도 표정이 쎄해졌다. 동생분 말을 들어보니 여자의 허언증은 심각했고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도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여자의 주장을 들어보니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혼자서 좋아했고 심지어 스토커까지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그때 우리 집에 드나드는 자기 동생을 발견하고는 이건 불륜이다 라고 확신. 회사 다닐 때 친했던 동료에게 연락해서 남편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시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한 거였다. 원래부터 탐탁지 않았던 며느리 옳다쿠나 솔깃해서는 여자의 폭주를 뒤에서 밀어주면서 오늘 이 사달로 이어진 거였다. 여자는 이번엔 내가 헛다리 짚었지만 두고 봐. 저 여자 바람 피운 거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랑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지만 동생분이 강제로 끌고 나갔다. 한편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도망치려다가 남편한테 엄중 경고를 받았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할 때까지 우리 집 접근 금지, 손녀 만남 금지를 정한 후 시아버지께도 통보했다. 잠시 후 시아버지가 오셔서 시어머니의 무릎을 꿇리셨다. 저녁 땐 동생분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그 여자 부모님이 찾아와서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런 음모를 조작해내는 여자가 이 정도에서 물러설 리가 없었다. 여자는 남편을 스토커하는 것에서 우리 부부를 스토커하는 걸로 반경을 넓혔다.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까지 나가서 배웅을 하고 왔는데 나가다 말고 남편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왜 그러냐고 내가 묻자 그 여자가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건지 골목 귀퉁이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모습이 횡단보도 앞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에 정통으로 비쳤다는 거였다. 이쯤 되면 불쾌하고 열받는 차원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지 겁도 나고 찜찜하기도 해서 나와 딸아이는 잠시 친정에 가 있기로 결정했다. 남편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마음이 안 놓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만에 하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친정에 있으면서 휴일에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가 남편한테서 여자가 경찰에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여자는 나하고 딸이 친정에 갔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한밤중에 우리 집 창문을 깨부수고 불법 침입을 감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남편은 혼자서 밥은 먹냐며 걱정해준 친구가 있어서 친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다가 그날은 친구 집에서 잤다고 한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남편이 혼자 자고 있을 거라고 예상한 여자는 불 꺼진 방에 잠입을 시도. 옆집 분이 창문 깨지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주셨는데 이게 그야말로 굿잡이었다. 여자는 출동한 경찰을 향해 자기가 임산부라고 하면서 이 집 안주인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런 거짓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또 한 번 민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 여자의 부모님과 동생분이 직접 찾아와서 정중히 사과하면서 위자료까지 들고 왔다고 한다. 여자는 범행이 반복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이번엔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동생분도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는데 솔직히 동생분은 아무 죄도 없고 오히려 안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그런 누나를 둔 것도 죄가 되나 싶어서 말이다.
한편 이번 일로 우리 부부는 신중히 상의한 끝에 친정에 들어가서 동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일에 대해 말씀드리자 먼저 동거 얘기를 꺼내셨고 남편 직장 문제까지 아빠가 책임지고 그동안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셨다. 물론 동거를 하다가 생각이 바뀌면 근처에 집을 얻어서 나가는 것도 상관없다고 오픈마인드로 말씀하셨지만 엄마와 아빠는 생각이 젊고 개방적인 분들이라 남편도 너무 편해했고 이사가 아니라 2세대 주택을 짓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물론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격렬히 반대했다. 갑자기 무슨 이사? 네가 쓸데없는 말로 내 아들 흐려놨니? 내 아들이 처가살이라니 안 돼! 라면서 아들을 붙들어두려고 쌩 난리를 쳤지만 오히려 남편한테 누구 때문에 이사달이 났는지 몰라서 그러냐며 된통 호통을 듣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나도 2번 다시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고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학을 뗐는지 차라리 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 심정은 100% 공감한다. 근본 없는 여자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어린 딸아이한테까지 심한 모욕을 준 꼴이 됐으니 그럴만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오해해서 그런 거라며 손녀 얼굴은 보여달라고 사정했지만 남편은 2번 다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박았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다. 전직 후에 남편은 오히려 더 잘 풀렸고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도 절약되고 그만큼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일상의 즐거움이 배가 된 기분이다. 물론 2분은 손녀 사랑에 푹 빠져 계신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와 다시는 안 봐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기분이 좋아진다. 현재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도 못 보고 손녀도 못 만나게 되자 어깨가 축 처져 있다는데 시아버지한테 그러게 누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라고 했냐며 구박도 받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도 시어머니한테 한계치에 도달했다는데 스토커범인 그 여자도 내 친정 주소까지는 모를 테고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 갑자기 시어머니와 처음 보는 여자가 쳐들어와서 불륜이라느니 임신을 했다느니 떠들어댔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었는데 지금은 전화위복이 돼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내와 둘이서 살았고 맞벌이였다. 서로 일이 있다 보니 아이는 아직이었지만 나는 아이를 원했고 아내에게 임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차례 말을 꺼냈다. 그때마다 아내는 아직은 일이 우선이고 아이는 나중이라며 임신에 선을 그었다. 나와 아내는 결혼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었고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지만 부모님도 손주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다. 주변 동료, 친구들, 친척 사이에서 들려오는 임신 출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러웠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하지만 임신 출산은 아내의 의사가 절대적이었고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쩐지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누나의 둘째 임신 소식이 들려왔다. 이걸 기회로 아내한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해보기로 결심했다. 마음을 다잡고 퇴근해서 돌아온 아내에게 나는 우리 아이가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돈이라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테니 너무 걱정 마라. 그러니 당신도 임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면서 나는 아직 일이 더 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애 때문에 직장 그만두기 싫어. 무엇보다 네가 돈을 벌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니? 그런 생각이 차별의식인 거야. 난 일할 권리가 있어. 라면서 화를 내길래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우리 둘의 아이가 갖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내의 굳어진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솔직히 내가 보는 관점은 달랐다. 아내는 자기 일을 소중히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특별히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 능력을 평가받는 것도 아니었다. 단순 사무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은 전무했는데 임신이 곧 자기 능력을 앗아가는 것처럼 말하는 건 납득할 수 없었지만 내가 아무리 고민한들
눈꽃만큼도 해결될 기미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분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분하고는 전에 아내와 편의점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서 서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분이 먼저 오래간만이라며 인사를 했고 나도 마찬가지로 꾸벅 인사를 하자 그분이 가히 충격적인 말을 나에게 전했다. 한진자 씨 잘 있죠? 갑자기 그만둬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회사가 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을 감추고 일단은 적당히 둘러대고 인사한 후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와 앉은 후 방금 전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상황 정리를 시작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출근한다며 집에서 나갔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 직장을 그만둘 수 있겠냐고 했을 때 벌컥 화를 내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방금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내는 이미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둔 게 분명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내 머릿속 자연스럽게 떠오른 단어 하나, 불륜. 물론 나는 아내를 믿고 싶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아내의 뒷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백지 상태로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했다. 내가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에도 아내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한다며 집에서 나갔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 같은 상태로 한 달 정도가 지나 드디어 아내의 감춰진 비밀이 베일을 벗을 때가 다가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아내는 결국 그랬다. 흥신소의 추적 결과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집에서 나간 후 아내가 간 곳은 불륜남의 집이었다. 불륜남의 집은 나와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의 바로 옆 동네였고 아내는 그 집에 드나들며 불륜남과 거의 반동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사진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 흥신소는 불륜남의 정체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했는데 놈은 아내보다 몇 살 어린 연하남이었고 아내가 놈에게 이것저것 해다가 바치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내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몇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는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했다. 검사 비용이며 입원비가 많이 들어서 돈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었다. 그때는 아내가 하는 말에 한 점 의문도 갖지 않았고 알아서 보내드리라고 말했었는데 실상은 그 돈으로 불륜남의 환심을 산 게 분명했다. 진실을 안 순간 분노, 절망, 슬픔이 뒤섞여 끌어올랐다. 저금 통장에 있던 돈은 내가 대학 때부터 잠을 아껴가며 알바를 해서 모아뒀던 돈도 있었다. 나는 내가 힘들게 일한 것에 대해 모욕당한 기분마저 들었다. 불륜남에게 내가 번 돈을 갖다 바쳤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했지만 그보다 내가 얼마나 아이를 바라는지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불륜남을 위해서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놈에게 물심양면 갖다 바치는 상상을 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불륜남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처갓집에 연락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었다. 장모에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목소리로 재숙이한테 장모님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매달 넉넉히 못 드려서 죄송하고 용돈이 부족하겠지만 잘 쓰셨으면 해서요. 저희 마음이니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장모님은 화가 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다. 당연하고 다행한 일이지만 장인 장모님은 아픈 곳 하나 없이 매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다. 나한테 거짓말로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분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그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지만 두 분께 돈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었고 거절했다. 그 돈은 다시 되찾을 생각이지만 불륜이란 죄를 저지른 아내 본인에게 반드시 받아낼 생각이었다.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한 아내는 나한테 아니야. 그건 내 친구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친구한테 돈을 보낸다고 하면 당신이 쉽게 허락 안 할 것 같아서 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길래 거두절미하고 불륜 증거 사진을 테이블 위에 확 뿌려버렸다. 당신 일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태도였지 아마? 근데 벌써 회사를 그만뒀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내가 팩트를 말하자
어떻게 그걸 알았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얼마 전 당신 회사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네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알았다고 하자 아내가 새파랗게 질렸다. 다 필요 없고 이혼에 동의하지? 그리고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집으로 출퇴근을 하든 들어가 살든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내 돈이 없으면 불륜남한테 봉사할 미천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었다. 아내도 머릿속에서 그런 계산을 했는지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 잘못했어.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용서해줘.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라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나는 아내의 불륜이 잠깐 한눈을 팔거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었다. 이제 나의 목적은 불륜 남녀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였다. 그리고 얼마 후 화가 잔뜩 난 불륜남이 아내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댔다. 불륜남이 근무 중에 영업하러 간다고 하고 빠져나와서 자기 아파트에서 아내와 미래를 가진 사실이 회사 내부에까지 알려져서 해고당했다고 한다. 이혼 후 아내는 자기 친정에 적당히 둘러대고 의탁할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 장인 장모는 부모를 돈에 파는 자식은 사람도 아니라며 아예 절연하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마침내 불륜남에게도 버림받은 아내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 인생이 끝장날 거란 사실을 감지한 건지 정말 잘못했어, 여보. 나 지금 완전히 정신 차렸어. 앞으로 나 당신 소원대로 애도 낳을게. 우리 둘이 같이 애를 키우다 보면 금세 다시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들이댔지만 나는 완강히 거절했다. 솔직히 지금 심정은 아내와 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 추잡한 싸움을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게 됐을 테니 말이다. 이왕이면 아이도 충분히 사랑하고 아껴주는 엄마한테서 태어나야 행복한 아이로 자랄 테니까. 그렇게 나는 아내를 집에서 내보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사히 이혼 절차를 마쳤다. 물론 불륜 남녀에게는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불륜남과 아내는 눈 떠보니 수천만 원의 빚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난리를 쳤지만 모든 것은 자업자득일 뿐. 얼마 후 나는 소문으로 전처가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는 등 몇 개씩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데 겉모습이 초라하고 늙어 보였다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